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냥사를 내가 네. 저도 사실은 처음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실수가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이곳에 모여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구 23만, 작지만 강한 도시 오산의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이규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인데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또 국민의 희망을 바라며 저녁 있는 삶을 주창하신 우리 손학규 당대표님과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 또 경기 남부지역 당원 및 정책 간담회를 위해 이곳 오산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전 당원과 지역 시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19년은 시승격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향한 오산시의 발전이냐 또 퇴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기 남부는 수도권으로부터 광역도시로 무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은 위로는 수원, 아래로는 평택, 그리고 좌로는 화성, 우로는 용인에 둘러싸여져 주변이 성장하는 사이 고립된 성장 멈춤 도시로 전락된 도시입니다. 전문성이 아닌 포퓰리즘에 의존한 상태이고 현재 님비 현상으로 비춰진 세교지구의 정신병원과 시청역 동부대로 지하차와 수청동 필봉터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사 과정에서 내부 측면이 흘러내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오산의 상징인 오산역 환승센터는 지금 어떻습니까? 택시기사님들의 한숨 섞인 탄성과 오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오산역 주변을 넘어 이곳 우남 상권 사장님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역위원장들이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죽하면 정체성이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까지 함께 자리 한자리에 모였겠습니까? 연이어 오산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초평동에는 폐기물 처분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오산 시민들에게 골든타임이라 외쳐 연이은 4선 국회의원과 3선 시장을 뽑아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고통뿐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달과 욕심은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역동적인 오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젊은 도시가 바로 변화의 키워드입니다. 오산을 중심으로 어린 자녀와 함께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오산시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적폐는 자유한국당이고 오산의 적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깨끗하고 신선한 바른미래당이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고요. 바로 옆자리에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면서 지역에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성장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부모님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주는 저희 아내 항상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시민들 삶의 질을 확고히 높여가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복지 도시,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이 시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강한 도시를 성취하겠습니다. 오산 지역 정서를 잘 연구하고 해법을 찾는데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 정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오산을 사랑하고 늘 걱정하는 이규희 위원장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이규희 위원장 오산의 대표로 다음 국회의원 되겠죠? 네. 제가 이규희 위원장의 지금 인사말을 들으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젊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규희 위원장이 정치 지도자로 손학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집안을 책임지고 또 기강을 세우고 그러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서 다음 세대들이 활발하게 길을 펴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젊습니다. 저는 비록 당의 대표로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다른 지도자들 다 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젊은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기, 용기, 그것이 진정한 젊음입니다. 우리 이규희 위원장 연극을 전공을 하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또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이규희 위원장, 바로 오산이 앞으로 모시고 또 오산 발전을 위해서 앞장세워야 할 지도자입니다. 오산,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만 오산이 사실 너무 작아요. 오산에 이러다 할 무슨 커다란 기업도 없고, 이러다 할 무슨 커다란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산의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사실상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신진수 의원이 당시 오산시 의원으로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산시에 무슨 예산을 내려주기는 해도 시가 워낙 작고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커다란 산업, 무슨 포스코다, 현대제철이다, 뭐 이런 삼성전자 이런 대규모 기업만이 살 수 있는 데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한 석 달 있다가 왔는데, 실리콘밸리에는 무슨 대규모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IBM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MSC다, 또 페이스북이다, 애플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규모의 커다란 공장으로 굴뚝이 서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고 기업들, 가장 큰 기업들이 다 거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미국 그러면 저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동북부 쪽에 거기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중심지입니다. 왜? 자동차 산업이 전기 자동차로, 자율주행차로, AI가 움직이는 차로, 그러니까 뭔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니까 실리콘밸리가 중심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그러니까 세계 가장 큰 자동차 산업 회사들도 공장은 디트로이트가 뭐 여기저기 널려 있지만 다 그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자동차 규모가 세계에서 5지였었는데 지금 7지로 떨어지고 곧 8지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기술의 발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바탕을, 새로운 바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지금 뒤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산과 같이
지역적으로 크지도 않고 인구도 많지도 않고 이런 데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산업발전 4차 산업혁명에서 오산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새로 추구하는 것이 오산 발전의 기틀이 될 겁니다. 바로 이규 위원장이 그런 면에서 새로운 오산, 미래 오산을 이끌어 나가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못 살게 생겼는데 그것이 또 점차 중소기업 대기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미국과 전쟁이 화웨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5세대 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이거를 중국은 사라, 미국은 안보상 그건 안 된다. 한국은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까지 나서갖고서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기술 소재 이걸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런 큰 걱정입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라고 하는 S&P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워낙 2.4%로 잡았던 것을 2.0%로 낮춰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은행에서도 2.3%로 잡았던 걸 2.0%로 줄여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는 내년도에 2%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성장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한참 박정희 시대 때는 10%대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가졌었는데 그 뒤에 한 7%대로 가다가 끌려 와서는 3% 됐는데 이제는 2% 밑으로 완전히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서도 이걸 바로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 동네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장사 제대로 돼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손님들 제대로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건 뭐 사실 좌파 이념지향적인 그런 경제 성장 이론인데 그걸 기조를 전혀 바꾸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경제부의 오랜 관리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게 경제를 이렇게 정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대통령이 있죠. 그 위에 정책실장이 있죠. 경제수석이 있죠. 일자리 수석이 있죠. 그뿐입니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죠. 또 소득주도 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있죠. 경제보좌관 있죠. 청와대 이쪽에만 상대는 대선배이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에게 이제 경제 철학을 바꾸십시오. 나라에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 그거 버리십시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경제는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게 맡기고 시장이 기업이 저 사람이면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라고 할 만한 믿음직한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앉히십시오. 그러면서 이번에 청와대 회담에 가서는 박정희 때 장기영, 노무현, 김대중 때 이현재 이렇게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기업이 저 사람이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맡기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청와대가 나서지 마십시오. 이랬거든요.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에서
총선의 가장 큰 주제 화두는 문재인 정권의 심판입니다. 경제 망가졌죠. 안보, 우리나라가 아무 쪽을 못 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만 여기가 대한민국 땅인데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단독 회담을 53분이나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러 나갈 때 이렇게 무슨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내도 못했습니다. 와서 잠깐 인사하고서는 또 갈 때 잠깐 인사하고 우리나라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빠져라 이렇게. 어이구, 괜찮으세요? 어이구.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반영 매체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데 빠져라 이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심적인 당사자 국가인데 말이죠. 얼마나 얕혔으면. 그리고 미국 대통령,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김정은을 만나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가서 안내를 하고 제대로 또 회담을 해도 미국과 북한 영수가 회담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3분이나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들어와서 한국도 당사자니까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같이 회담을 해야죠.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자, 경제 실패, 안보 평화 실패. 다음 총선, 내년 4월의 총선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찍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도무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치를 이렇게 외면하는 정당을 처음 봤습니다. 국회가 84일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 열었는데 6월 국회 완전히 빈손 국회로 안건 하나도 처리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대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던 분이 정치를 외면하고 오직 정권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텐데. 그 국회에서 무슨 의논을 해서 정책이 집행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정치하는 거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이 나라를 책임질 자격도 생각도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 그것도 안 되는데 찍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중간지대 누가 있는가? 우리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소무스러운 말씀으로 참으로 바른미래당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아침 최고의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정당에서 당권 경쟁을 제대로 하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제대로 해야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혁신위원회가 당의 혁신 방안, 쇄신 방안, 총선 승리 방안 이런 거는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지도부 퇴진, 손학규 퇴진 이것만 갖고 했는데 어제 사무총장 오늘 조영수 의원이 얘기를 하는 바에 의하면 유승민 대표, 이해원 의원이 퇴진론을 먼저 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제대로 해야죠.
저는 여하튼 앞으로 이것을 진상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만,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러한 내부적인 경쟁, 이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럼 바른미래당 다음 총선에서 새로운 중심이 될 겁니다. 많은 정치학자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다음 총선거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일어서느냐, 얼마만큼 일어서느냐, 얼마만큼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이거라고 봅니다. 왜 박수 치시려고? 제가 작년에 당 대표가 될 때, 여러분들 뭐 여기도 제가 민주당 할 때 그때 뵌 분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제가 제1야당의 대표를 2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2번 다 야당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지금 이 바른미래당 그때 당시 국회의원 작년에 30명인데 형식적으로는 30명이지만 실제로는 24명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당대표를 한들 무슨 커다란 영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겠습니까? 오직 난관만이 앞에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쳤는데 서로 계파 싸움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을 제가 맡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내년 총선은 제3정당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만 하면 자유한국당을 오른쪽 끝으로 밀어내고 제2당이 되고 제1당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세로 다음 집권을 향해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의 내분이 있는 데서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그때도 여러 개파, 여러 사람들이 그 최고위원으로 집단지도체제를 그 영위를 했는데, 그냥 싸움이고 공개 발언해서 텔레비 마이크 있으면 뭐 해라 온갖 참 그 전에 정당으로서는 보지 못할 그런 어려움 많이 겪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그때 누가 최고위원 했는지. 제가 대표고 2등이 정동영, 3등이 정세균, 4등이 이인영,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5등이 천정배, 6등이 박주성, 또 여성 최고위원 조배숙, 또 지명직 최고위원 김영춘, 정말이요. 그리고 원내대표 박지원, 이랬습니다. 전부 다 당대표급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당을 운영해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최고위원회 열면 마이크 텔레비 앞에서 막 떠들고 바빠갖고서는 최고위원 그 전날, 사전 최고위원 그 전날 일요일날 저녁 8시부터 12시, 어느 때는 새벽 2시까지 가면서 그 안에서 뭐 멱살 잡고 난리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야당 통합을 이뤘고, 그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런 당의 정강정책도 새로 만들고 했었습니다. 뭐 요 정도 정당이야 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자신을 갖고 했는데, 워낙 우리가 다르고 오랜 이 그 발목에 이게 있고 그래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3정당 바른정당이 이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영남 호남, 이것이 함께 가면은 우리가 제3정당으로 이 새로운 정치 구조의 개혁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당에는 이규 위원장과 같은 미래를 보고 또 합리적이고 좌우를 함께 포용하는
그리고 제3세력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바탕만 마련해 주면은 얼마든지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탕을 마련해 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 갈 때도 제가 안철수 대표한테 지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으니 이 정치 현상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미국보다는 그리고 국내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시달리게 되니까 국외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또 미국은 그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내 경험으로는 독일이 좋겠다. 독일이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독일이 복지국가도 이루고 경제 성장도 최고로 하고 정치